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진입니다. 척추보안관 안 원장입니다. 팟캐스트 꿈나무 김 선생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입니다. 오늘 저희가요 기생충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 칸 영화제에 이어서 아카데미에서도 사관왕을 거머쥐었잖아요. 사관왕이었나요? 사관왕이었어요. 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캐릭터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고급스럽게 네. 정신과 또 유명 선생님을 모시고 네. 그 인물들이라든지 장면 분석을 하면서 네. 정신과적 접근을 해보자. 저는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 조금씩 또 연민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또 이해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거짓말을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이걸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이 과정을 저희 정신과 쪽으로 작화증이라고 합니다. 오, 아. 실제 병이 있네요. 네, 병명이. 그 쪽에서 그런 허언증을 공식적인 진단명으로 작화증이나 뭐 맨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맨하우젠. 예, 그 부자지만 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자잖아요. 음.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아랫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들이 교양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해주는 듯한 그런 착한 사람으로서의 포지션을 절대 잃고 싶어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마니플레이션적인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약간 모순적이면서도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게 가장 주요한 장면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안 안 원장님께서도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영화 내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김 기사님 그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송강호 씨가 누워서 자기 냄새 한번 맡아봅니다. 그리고 딸도 약간 고개를 슬쩍 돌리고 그리고 약간 그 지하철에서 나는 그런 냄새 뭐 이렇게 이제 냄새를 표현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약간 이제 조금 무시보다 더한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송강호 씨 표정이 좀 그랬던 그런 장면이 좀 기억이 납니다. 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송강호 씨의 그 연기가 되게 명품 연기였던 게 그 탁자 밑에서 숨어 있을 때 가족들이 네. 그 조여정 씨하고 이성균 씨가 이제 누워서 하는 얘기들을 할 때 이제 냄새가 어디서 또 난다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워서 딱 했을 때 그 송강호 씨와 그 딸의 그걸 딱 두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나는 송강호 씨가 그때 눈을 감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의 얼굴이 우리 의대 다닐 때 해부학 교실에서 네. 카데바 시체 네. 할 때 네. 그 카데바로 이제 돼 있는 그 얼굴이 뭔가 이렇게 눌리어져 있고 약간 찌부러져 있는 그런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굉장히 시커먼 그런 얼굴이거든요. 근데 나는 송강호 씨의 그 얼굴이 이 사람 죽어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그게 딱 떠오르셨군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떠올랐다는 거군요. 카데바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이런 거가 되게 그 연기력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국은 이제 찌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거 충동적으로. 스포일러야? 네, 저희 약간 스포일러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일러 장면 주의 얘기를 해야 요거를 되니까. 딱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그 찌르는 장면에서도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고 자기는 그런 하층의 사람이고 다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냄새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성균이 코를 잡고 막 힘들어하는 그거를 봤을 때 갑자기 자기 그 무의식 중에 깊이 이제 막 눌러놨던 막 분노가 확 이렇게 그쵸. 폭발해서 약간 오르는 탁 이 건드린 거예요. 네, 그 표정이 도화선처럼.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터져 올라서 변화되는 그 표정 연기가 진짜. 와 대단하다. 맞아요. 이런 거를 네, 진짜 명배우답게 감정의 미묘한 변화가 표정에 다 드러나잖아요. 영화의 거의 뭐 모든 메시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조금 의아했던 게 이제 이게 본 감독님께서 냄새라고 하는 거를 설정한 거잖아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냄새라고 하는 게 과연 살인 동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살인이라는 이제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살인까지 이어질 만한 그런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그로부터 받았던 어떤 멸시
약간 이런 것들이 차고차고 쌓여왔던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영화 내에서는 계속 박 사장님 리스펙트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하에 계셨던 그 뭐냐 원래 이제 가정부의 남편분도 네. 계속 그 박 사장님 리스펙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갑자기 그 아수라장에 대해서 저는 약간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는 뭐지? 라는 약간 너무 갑작스런 전개라고 예. 생각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죠. 박 갑자기 사장님은 찔러서. 리스펙트 했지. 그렇죠. 박 사장님을 죽이려고 올라온 게 아니지. 그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아수라장이 되다가 송강호 씨도 갑자기 이제, 그 살인을 냄새 하니까. 하는 게 좀 의아했다. 굉장히 빠른 전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그 냄새, 스멜에 대해서 저희 셋이서 나름 좀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 박종석 원장님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의 분석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냄새라는 부분은요, 이 영화의 어떤 핵심 개념, 관통하는 어떤 오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이성균 씨가 이 냄새라는 거에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고증이나 근거가 있어요. 네, 예전에 프랑스 귀족 시대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잖아요. 거기 오물 처리 시설을 궁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 위치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르사유 궁에 사는 왕이나 승려들, 뭐 귀족들은 몸에서 냄새가 안 났어요. 그 시절의 냄새라는 어떤 개념은 단순한 어떤 뭐 자극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었던 셈이죠. 영화에서 본 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이 사람의 경제력이나 어떤 신분 아니면 어떤 교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매체였기 때문에 이 냄새라는 것에 이성균 씨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요, 짚어주셨던 부분, 그 왜 이렇게 송강호 씨가 갑자기 분노해서 자기가 모시던 숙주 그 박 사장을 그 죽이는 이 그런 종국에 이르렀나? 왜냐면 네. 기생충처럼 그렇죠. 이 가족들이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박 사장 박 사장을 모시는 송강호 씨는 자기가 언젠가는 내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내가 이 숙주를 잘 모시면서 동일한 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아주 조금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하에 사는 원래 그 첫 번째 기생충, 원래 기생충 하는 그 가정부 남편분은 그 송강호 씨랑 달랐어요. 철저하게 숙주를 그 상위 계층으로 모시고 굉장히 존경하고 맞아요. 나는 숙주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맞아요. 이런 걸 자기가 리스펙트했어요.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송강호 씨 가족은 마치 그 거실에서 자기가 집주인인 양 행세도 하고 맞아요. 언젠가는 내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작은 절실한 소망을 갖고 있던 기생충이었죠. 희망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정부 남편이 지하에서 올라와서 송강호 씨를 공격하는 이유는 내 숙주를 다른 기생충에게 뺏길까봐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불안이었고, 그리고 송강호 씨가 이렇게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 원래 기생충 가족에 대해서 그 지하에 살던 가정부 남편과 가정부 부부에 대해서 굉장한 동일감 그리고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한 건 아니지만 그 네. 사람에게 하는 어떤 이성균의 그 경멸하는 표정, 막 코증, 멸시 그쵸. 이런 그게 것들이 마치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렇죠. 굉장히 투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동시에 느낀 거는 마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자기에 대한 무시로 느껴졌기 때문에 극심한 분노가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이 냄새로 인한 어떤 선 그리고 그 신분의 어떤 그 선을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넘지 못하겠구나 하는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노의 폭발이 급속도로 올라왔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적으로 네. 살인까지. 근데 그렇게 분노를 해가지고 살인까지 해서 정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었다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죽인 다음에 바로 다시 조용히 살았어요.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가 그게 참 이게 인상적이네요. 예. 그렇죠.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네. 열광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맞아요. 네.
봉준호 감독의 어떤 특기라고 할까, 그 기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적 상상력과 굉장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약간 창조적인 네네. 어떤 기발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초현실적인 맞아요. 디테일하고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감정에 취했을 때 이 사람이 미쳐 날뛸 것 같지만 바로 숨어서 도망가는 자기 살 곳을 찾아내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장면까지 분석을 네. 해봤고요. 이제 딱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장면은 장면. 제가 알기로는 네.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네. 우리 선정한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쵸? 기생충을 보시면서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번째 장면? 마지막 장면이요. 네네네. 최우식 네. 배우가요. 송강호 씨 아들이죠. 네. 창문을 통해서 그 바라봐요, 손님들을. 생일 파티하는 생일 파티하는 생일 파티하는 손님들.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귀족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박 사장네 지인들. 측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 여기 잘 어울리느냐 그리고 물어보는 그 장면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딸은 뭐 별 생각 없이 어울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네. 그 아들 역할을 했던 그 최우식 씨인가요? 네. 그분의 눈빛이 네.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그 상류층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거 아니면은 약간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생충이라는 어떤 그 영화의 전체적인 나레이션, 그 화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최우식 씨가 거의 이끌고 나가죠. 그렇죠. 시작을 스토리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도 끌고 가고요. 맞아요. 네.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상류층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 현실과 내가 느끼는 자아 이상과의 그 갭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내가 스스로 자기도 알아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근데 거울 밖과 거울 안, 그 명백한 경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층고의 경계도 있고 높이의 경계도 있고 그 사람들을 내가 내려보면서 내가 언젠가 저 사람들하고 섞일 수 있을까,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꾸지만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 자기가 현실, 거짓된 삶, 그리고 연기하고 있는 삶, 기생충인 삶에 대한 어떤 격차를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어떤 자기 마음에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정말 언젠가는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곳 이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안 될 수 있다, 그런 불안감, 좌절할 수 있다, 그런 두려움 같은 거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최우식 그분이 이제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 바깥 그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였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장작을 막 그렇죠. 패고 한쪽에서 애들이 막 노는데 한쪽은 막 첼로를 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집에 있다가 와가지고 한쪽에서 첼로 켜고 한쪽은 막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류층에 대한 갈망이긴 한데 그 상류층이라는 것도 까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런 허상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네.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따로 놀고 그렇죠. 있어. 따로. 네, 그 맞아요. 장작을 맞아요. 키우고 맞아요. 있으면. 무리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허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 가족이 이 주인공 가족들이 네.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장면을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영화를 만들었겠구나 그럼요.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 시나리오를 하고 또 감독님이 연출하면서 그쵸. 상당히 이렇게 인물들이나 장면들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또 이거 이제 장면 분석을 하고 보니까 또 우리 또 게스트 또 원장님 모셨잖아요. 정신과 정문희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게 네. 이 등장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이 사람은 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병적이다. 좀 심각하다. 치료가 피할 수 있다. 어떤 병이 좀 의심이 된다. 네. 그런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각자 인물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송강호 씨는 그 지하실에서 살게 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화자인 그 아들인 최우식 씨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내가 그 집을 살 테니까 아버지는 그 지하에서 올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 최우식 그렇죠. 배우가 그만한 어떤 집을 사고 그만한 어떤 경제적 부를 자기가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본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가 부족하고 어떤 스스로 아직도 망상적인 자기가 만든 너무 지나친 과대평가된 어떤 세계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구를 참아 놓지 못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스토리상으로 네. 있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약간 허언증이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도 과대 망상으로 상상이 가네요.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속에서도 이 사람은 네. 그렇게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신을 못 나아진 차린 게 거죠. 그렇죠. 달라진 게 저도 없는 그게 거죠. 되게 의심스러웠던 게 꼭 음. 여쭙고 싶었던 거였어요.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큰 일을 겪었는데 맞아요. 그 나레이션이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지금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이죠. 여동생도 잃었고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인자가 됐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의지하던 그 여학생하고도 다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맞아요.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나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 잘 될 거야. 네. 같은 느낌을 줘서 이 친구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우리 네. 전문의께서도 가장 가장 좀 병적인 사람, 네. 치료가 필요한 시급한 사람은 캐릭터로. 이 사람이다. 네. 아. 송강호 씨 아들 역할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재밌네요. 영화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다시 보면서 그러네요. 놓쳤던 부분들을 또 캐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점들을 조금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준 게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네. 그 이상한 정신병자라기보다는 저는 다 캐릭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있을 법하다니까요. 조금 내 안에서도. 과장되긴 했지만. 내 마음 속에서도 그 안에 캐릭터가 여러 개의 누구? 캐릭터가. 이상하지 않냐? 박 사장님 케이스 비슷해요. 약간 아이고야. 비슷해. 비슷해. 굉장히 깐깐해. 마무리합시다. 보였어. 마무리합시다. 그- 어쨌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기생충 때문에 저희가 약간 숟가락 얹으려고 이걸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재밌었다는. 다음에도 또 영화 특집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박정호 선생님 모시고 아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유 저야 언제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네. 네. 요거 잘 녹화해 놓다가 다음번에 네. 한번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시의적절하게 이런 정신과적으로 한번 음. 분석할 만한 그런 영화를 만나게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그럼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고 네. 만일에 이게 분석이 필요한 영화가 있다 하시면 댓글이나 또 이메일 맞아요. 등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영화를 선정해서 또 상품도 드릴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댓글도. 드리고 네. 또 새로운 특집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도 막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사랑, 좋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나 혼자 아프다 오늘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생충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